자두 함정임 2006년 이상문학상 작품. 독수리가 부리로 눈을 쪼고 있었다. 독수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 웃고 있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두를 사뿐히 깨물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면서 흥건히 고인 침을 삼켰다. 눈두덩이 날카롭게 쑤셔왔다. 손을 뻗으려 했으나 몸이 참나무처럼 딱딱해져 있었다. 매섭게 쪼아대던 부리의 느낌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녀를 바라보는 그를 방해한 것은 분명 독수리였다. 독수리가 노린 것은 그녀가 아니라 그녀의 입에 물린 자두였다. 부리가 닿자마자 자두의 붉은 살갗이 파편처럼 튕겨나갔다. 피처럼 튀는 파편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두를 깨물어 먹었다. 그녀에게 독수리는 아무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가 미치도록 보고 싶었다. 기차가 출발하려 하자 그녀는 손을 조금 들어 흔들어 보였다. 그것으로 그는 그녀의 마음을 확인했다. 괜찮다. 그래도 창백한 얼굴에는 표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햇빛에 말린 종이장 같았다. 그는 간신히 옆으로 돌아 누웠다. 그러자 갑자기 빗소리가 세차게 들렸다. 열흘째 장마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삿짐을 싣는 동안 그쳤던 비가 오후가 되면서 태풍을 동반한 폭우로 변했다. 오전에 실은 이삿짐은 내일 오후에나 그녀의 집에, 아니 그들이 살 새 집에 도착한다고 했다. 그 사이 그는 초고속 열차를 타고 가 이삿짐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 있을 것이었다. 이사도 이사려니와 장마가 거치면 식구들을 만나야 했다. 빗소리 때문인지 독수리 때문인지 한번 달아난 잠이 다시 올 것 같지 않았다. 그는 불을 켜지 않은 채 거실로 나갔다. 소파가 놓였던 자리, 그림이 걸렸던 자리, TV가 놓였던 자리, 흔적만 남은 빈 자리들이 되새겨져 보였다. 선 자리에서 한 바퀴 빙 돌자 그림 한 점이 중앙벽에 그대로 걸려 있었다. 그는 그 앞으로 바싹 다가섰다. 춤추는 여인의 뒷모습, Y의 세미 누드였다. 그것은 그가 그 집으로 이사온 8년 전부터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평소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삿짐이 빠져나가자 마지막 안주인 역할을 하려는 듯 그것이 빈집을 지키고 있었다. Y는 이 집에 온 적이 없었다. 무늬만 부부였지 Y와는 한 번도 살갑게 살아본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부부의 연은 질려서 형식적인 관계를 청산하는데도 10년이 걸렸다. 이 집에 와서야 그는 비로소 혼자가 되었고 오랜 기다림 끝에 그녀를 만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거미가 집을 짓고 구석구석 어둠이 많았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집이었다. 그녀가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여놓던 순간은 언제 떠올려가도 가슴 떨리는 장면이었다. 그녀는 여행 가방을 들고
나비처럼 훌쩍 그에게 날아왔었다. 그는 그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초대를 해놓고도 안절부절 못했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가 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그녀가 손을 대는 곳마다 모두 그녀에게 익숙한 공간, 익숙한 살림이 되었다. 그로서는 처음 경험하는 신기한 일이었다. 그는 마치 손님처럼 소파에 앉아 부엌에서 찻잔을 씻고 있는 그녀를 몰래 바라다 볼 뿐이었다. 만난 지 12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그녀는 그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그는 그녀가 이대로 가버리면 다시는 날아오지 않을 나비처럼 일시적인 불안감에 휩쓸리기도 했다. 그녀의 좌석을 확인하고 그녀를 그 자리에 앉힌 다음 버스에서 내리자 차가 방향을 틀어 출발하기 시작했다. 버스가 터미널을 빠져나가자 그는 어미손을 놓친 어린이처럼 세상에 홀로 내버려진 듯 외로움이 엄습해 그 길로 그녀의 뒤를 쫓아가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녀가 떠나자 그의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늘 호흡해온 공기와 바람처럼 그녀는 그에게 거스름이 없고 자연스러웠다. 그는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다. 기다림. 그는 기다림의 고통 속에 잠이 들고 또 깨어나고 싶었다. 기다림 이후의 만남. 말 없음표의 연속. 고통이 돼 얼마든지 기분 좋은 일이었다. 그는 그림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오해였다. Y의 그림을 벽에 그대로 걸어둔 것은 그녀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서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그가 소장한 다른 그림들과 마찬가지로 전처가 아닌 Y라는 화가의 작품 이외에 특별한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보기에 따라서는 벽에서 떼어버릴 수 없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그녀의 지적을 들어서인지 그는 그녀를 배웅하고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곧바로 Y의 그림과 눈이 마주쳤다. 8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건만 그는 그런 식으로 그것과 마주한 적이 거의 없었다. 그는 다시 그림 앞으로 다가갔다. 집이 그를 놓아주지 않는 것은 그 그림 때문인지도 몰랐다. 그녀는 그렇게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새 집으로 가져갈 이삿짐을 선별하면서 그녀는 그 그림을 그린 이가 누구냐고 물었었다. 그녀가 그것만 유독 물은 것은 아니었다. 워낙 그림을 좋아하는 그인지라 그 그림 이외에도 대여섯 점의 그림들이 벽 곳곳에 걸려 있었고 그녀가 스티커를 붙이면 그는 그림을 그린 작가의 이름을 일일이 말해 주었었다. 그리고 장식대 위 벽에 걸린 Y의 그림 앞에 섰다. 그녀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Y의 그림 밑에 스티커를 붙이려다가 이번엔 잠자코 그의 설명을 기다리고 서 있었다. 단리풍이네요 라고 한마디 던지고는 그 그림을 통과해 현관 옆방으로 들어가 L의 흑백 판화에 스티커를 붙였다. 그녀가 스티커를 붙인 그림과 장식장, 가재 도구들은 오전에 익스프레스 트럭에 실렸다.
그리고 남은 것은 여자의 뒷모습을 그린 Y의 세미 누드뿐이었다. 달리 풍이라 그녀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Y의 그림은 팔과 다리, 엉덩이를 개별적으로 그림으로써 해체된 육체를 보여주는 달리의 초현실적인 분위기와 흡사한 구석이 있었다. Y는 오래전에 이 그림을 잊어버렸을지도 몰랐다. 그림을 걸어놓고 있기는 했지만 그 역시 Y의 그림에 무심했었다. 아니, 무시했었다. 그러면서 왜 그림을 버리지 않았던가. 적어도 그녀에게 청혼한 이상 말끔히 그 그림을 떼어냈어야 했다. 그녀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녀가 그것으로 고통을 받지 않았다고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매 순간 그녀에게 민감했다. 그녀의 말을 흘려들은 적도 없었고 그녀의 감정을 놓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떼어낼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었다. 혹 Y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었나? 자기도 모르게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나? Y를 놓아버린 지 오래였다. 그가 원했던 사랑이 Y가 아니었던 것처럼 Y가 원했던 것은 그가 아니라 그가 있는 팔이었다. Y는 근본적으로 누군가와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그와 결혼했는가? 그 물음은 Y를 완전히 놓기까지 그의 머릿속을 점령했던 끔찍한 화두였다. Y에게 결혼은 비행기 티켓이나 졸업장과 같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했다.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각자의 정해진 길로 가기까지 10년이 걸렸었다. Y의 그림을 벽에 걸 수 있었던 것은 타인의 시선과는 정반대로 Y와 완전한 남남이 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전처가 화가라는 사실 때문인지 그녀는 일체 그의 벽에 걸린 그림들에 대해 묻지 않았다. 청소년을 위한 미술 안내서를 낼 정도로 그림 애호가일 뿐더러 조예가 깊은 그녀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는 그림에 손을 뻗었다. 순간 눈두덩을 덮쳤던 예리한 통증이 이번엔 팔에 일었다. 그림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보다는 집이 문제였다. 집을 내놓은 지 1년이 되도록 도무지 팔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부동산 업자의 말로는 1층이라는 약점 때문이라고 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입주민들 때문에 시끄럽고 도둑이 들기 쉽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두침침하다고 했다. 집이 어두우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늘이 지고 흉조가 든다고 했다. 집을 보고 가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흘리는 말을 그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간혹 벽에 거미가 집을 지키는 해도 창밖으로 향기로운 장미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창문을 열면 나비가 들고 나는 쾌적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기다릴 수 없었다. 2년 동안 임시로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전세 만기일이 되었던 것이다. 계약을 연장해서 살려고 해도 매매가 되는 바람에 부득이 이사를 가야 했다. 그녀는 이전에 살던 집, 그러니까 사별한 남편과 아이를 낳고
살림을 일구고 살았던 옛 보금자리로 다시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이사를 한 달 남겨두고 그녀는 마음을 바꿨다. 차마 얼굴을 맞대고 말을 할 수 없었던지 그녀는 이메일로 편지를 보내왔다. 도무지 그 집으로는 다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녀가 그에게로 내려오는 방법이 있었다. 그는 한 번도 발설하지 않은 진심을 그녀에게 꺼내 보였다. 그의 제의를 그녀는 한 귀로 듣고 말았다. 그러면 그녀가 원하는 환경을 그가 만들 때까지 그녀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가 직장을 서울로 옮기고 그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것. 그녀는 그것에도 확신이 없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그녀는 아일랜드를 생각했다. 그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녀는 지금쯤 아이와 함께 멀리 떠났을 것이었다. 언제나 추위를 타는 상처받은 영혼들이 본능처럼 찾아가는 나라 아일랜드. 그가 20년째 연구하고 있는 자아의 배우 아르토가 머문 곳이 아일랜드 더블린이었다. 그녀는 바로 그 더블린으로 가고자 했다. 그는 깜짝 놀랐다. 아르토를 아는가? 그녀는 아르토와 상관없이 더블린에 가는 오랜 꿈을 가지고 있었다. 율리시즈의 작가 제임스 조이스, 고도를 기다리며의 작가 세무얼 베켓, 그들만으로 더블린은 그녀에게 성스러운 도시였다. 그녀가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 니지의 나라였다. 그는 그녀에게 겨울에는 그곳으로 떠나지 말라고 했다. 우울이나 고독을 즐기는 성향이 아니라면, 혹은 그것을 즐길 내성이 있거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낙천주의자가 아니라면 뜨거운 태양의 계절에 떠나라고 했다. 음산한 추위와 북구의 잿빛은 그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새로운 세계를 원한다면 더블린보다는 차라리 자기가 살고 있는 따뜻한 남쪽 부산으로 오라고 했다. 그는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 깜짝 놀랐다. 그녀를 사랑하는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이 그녀와 함께 살고 싶은가? 그녀가 초대에 응해 그에게 온 것은 순전히 더블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가 연구한 베케트 때문이었다. 정작 그에게 와서 그녀는 더블린에 대해 그리고 베케트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바닷바람이 따뜻하다고 했고 집이 아늑하다고 했다.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두 번 다시 결혼 같은 것은 하고 싶지 않았었다. 유학 시절 사진을 통해 한 번 보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와 두 번 보고 결혼을 감행했었다. Y가 첫눈에 들었던 것은 아니었다. 남동생의 결혼이 임박해 있던 터라 어른들은 그의 긍정적인 결정을 기다리는 눈치였다. 그는 망설였다. 역시 아니었다. 비행기 예약을 확인했다. 친구들에게 나눠줄 선물을 사기 위해 인사동을 기웃거리던 참에 우연히 Y의 그림을 보았다. 외진 골목길, 작은 화랑에서 미대 졸업전이 열리고 있었다. Y의 그림이 구석에 걸려 있었다. 엉덩이 선만으로 여인의 뒷모습을 그린 샘이 누드하였다. 칙칙한 바탕에
끌로 새긴 듯한 여자의 뒷모습이 연민을 자극했던 것일까. 파리의 거리와 광장 모퉁이들에서 흔히 마주치는 아마추어 화가의 습작 수준에도 못 미쳤지만 그는 Y의 그림을 사고 말았다. 서둘러 화랑 골목을 빠져나오면서도 그는 몇 번인가 뒤를 돌아보았다. Y가 어딘가에서 숨어 보고 있을 것 같았다. 어머니는 좋은 날을 다 놔두고 하필이면 비가 억수같이 퍼부는 날을 상견례 일로 선택했다. 말이 상견례지 그녀만 달랑 그의 옆에 앉아 있을 뿐 그녀의 어머니나 오빠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대천에 살고 있는 그녀의 어머니는 지난밤에 갑자기 위경련이 일어나 이종 사촌 언니의 간호를 받고 있다고 했고 그녀의 오빠는 경남 사천의 다솔사에서 올라오는 중이라고 했다. 그녀가 꾸며서 하는 말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그녀의 말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오빠가 나타난다고 해도 서로 생면부지인 처지로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일 터였다. 그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에게 큰 소리로 그녀를 소개했다.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말을 꺼낸 지 6개월 만에 만들어진 자리였다. 그가 다소 연극적인 제스처를 해보이며 우렁차게 소개하자 그녀나 부모, 동생 할 것 없이 좌중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언제나 그의 희극적인 몸짓에 익숙한 가족들이 입에 웃음을 매달고 그녀와 맞절을 했다. 그녀보다 오히려 그가 긴장이 되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려는 찰나 그의 어머니가 한마디 했다. 그래, 둘이 어울린다. 그의 어머니는 이후 그녀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1시간여 가까이 진행된 한정식 식사시간 내내 동생과 수다에 가까운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눈은 그녀를 향하고 있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충분히 그녀를 헤아리고 있었다.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말을 꺼냈을 때 그의 어머니는 반색을 하며 그의 손을 덥석 잡았었다. 이어 그녀에게 사별한 남편으로부터 10살짜리 사내 아이가 있다고 하자 못 들은 것으로 하자며 돌아 앉았었다. 그가 문한차 본가에 들르거나 안부 전화를 넣어도 그의 어머니는 석 달이 되도록 그녀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자신이 있었다. 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었고 그녀는 무리 없이 그들과 한 식구가 될 수 있었다. 그가 Y와 실패한 결혼을 통해 얻은 것이 있다면 중요할수록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Y와 결혼은 순전히 어머니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정확히는 2살 아래 남동생의 결혼에 맞춰진 것이었다. Y와 이혼한 후 10년 가까이 혼자 생활을 하도록 어머니가 재혼을 독려하지 못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파리로 돌아가기 전날 Y 집 근처에서 전화를 걸자 Y는 5분도 되지 않아 그가 있는 카페로 나왔다. 그림 이야기는 하지 않은 채 내일 파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자 Y는 그의 확실한 언약을 기대했던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커피가 식도록 손도 안 대고 있다가 한 모금 입술에 축이며
자신도 파리로 가서 그림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말했다. Y가 특별히 싫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망설이고 있었다.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그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여자를 원했다. 그녀를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감도는 그런 대상을 원했다. 떠밀려 하는 결혼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Y는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했다. 씁쓸한 기분으로 그런 생각을 하며 그는 Y를 집까지 발에다 주었고 헤어지려는 찰나 자기도 모르게 Y의 손을 잡았다. 그래, 함께 가자. 사랑이 별건가? 그녀는 묵묵히 접시에 놓아주는 음식을 먹었다. 그녀가 그렇게 많이 먹는 것을 그는 처음 보았다. 마주 앉아 있는 가족들 누구도 그녀에게 묻지 않으니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먹는 일밖에 없었다. 어머니가 정색을 하고 그녀에게 꼬치꼬치 물어보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않는 것 또한 그로서는 민망한 노릇이었다. 그의 마음을 읽었던지 그의 아버지가 그녀의 오빠에 대해 물었고 그녀가 마침 입에 있던 애호박 나무를 마저 씹어 삼키려는 중에 그가 나서서 화가라고 대답했다. 어머니의 표정이 화가라는 말에 일순 굳어졌다. 어머니로서는 화가라면 Y만으로도 좋겠다. Y만 생각하면 우라증이 도지다가도 아들의 얼굴을 보면 할 말이 없어지는 어머니였다. 어머니가 젓가락을 놓자 옆에 앉았던 그의 동생이 얼른 LA 갈비살을 대신 발라 어머니의 숟가락 위에 놓아주었다. 동생은 언제 봐도 눈치가 빨랐다. 게다가 자상하고 믿음직스럽기까지 해서 그의 직장이 멀리 떨어진 탓도 있었지만 동생이 그 대신 장남 노릇을 한 지 오래되었다. 그는 그러지 말라고 해도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사는 동생이었다. 원래 증권회사의 펀드 매니저였어요. 몇 년 전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지도하라고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린답니다. 그녀가 오빠에 대해 말한 적이 있었던가? 혹시 그녀가 올케 언니와 통화하는 것을 그가 들은 것이 전부였다. 그것은 파편적인 정보일 뿐이었고 증권회사 매니저였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개인 파산자이고 위장 이혼 중이라는 것, 지도화가란 도피 중에 임시 방편으로 꿰찬 직업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도 모른 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그를 만나기까지, 정확히는 청혼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그녀 인생에 한 번도 등장한 적 없는 배다른 오빠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잠자코 그의 말을 들었다. 만나보지도 않은 그녀의 오빠를 친숙하게 말하고 있는 그가 낯설게 보일 정도였다. 그녀는 화선지로 돌돌 만 채 서랍 속에 넣어둔 그림을 떠올리고 있었다. 지난 겨울 오빠의 자취를 쫓아 통영을 거쳐 사천에 다소사까지 다녀온 뒤 오빠를 만나겠다는 일념을 포기했었다. 만나지 않아도 오빠는 충분히 그녀 안에 들어와 있었다. 아무런 소식 없이 봄이 왔다가 가고 장마가 시작될 무렵 올케 언니를 통해 기별이 왔다.
그와의 결혼은 석 달째 지연되고 있었고 오빠는 원래대로 없던 사람이 되어 있었다. 뜻밖의 언니는 그림 한 점을 내놓았다. 그림은 화선지에 여러 겹으로 쌓여 있었다. 살갗만큼이나 얇고 부드러운 화선지로 싸고 또 싸서 보낸 오빠의 마음을 그녀는 오롯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를 상상할 수가 없었다. 눈물이 떨어지면 안 되었다. 그림이 펼쳐지는 동시에 그녀는 얼른 얼굴을 돌렸다. 빗소리가 어둠을 타고 물 흐르듯 유연하게 들려왔다. 폭우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상견례 후 양친과 함께 본가에 들렀다가 곧바로 부산으로 내려가 내일 저녁에나 올라올 것이었다. 상견례는 무사히 끝났다. 그녀는 비로소 서랍을 열었다. 손끝이 떨렸다. 화선지를 한 커플 벗겨냈다. 그녀의 손에 넘어온 지 한 달 만에 그림은 비좁은 책상 서랍을 벗어나 숨을 쉬는 것이었다. 빗줄기를 타고 희미한 빛이 유리창으로 흘러 들어왔다. 그녀는 어서 그림을 펼쳐보고 싶었다. 그림을 들고 식탁으로 갔다. 엊그제 사다 놓은 자두가 바구니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 자두를 식탁 가장자리로 밀치고 그녀는 그림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선지에 마지막 한 커플을 벗겨내다 말고 한 걸음 물러섰다. 얼핏 드러난 모습은 자두가 아니라 심장, 검게 타버린 심장 반쪽 같았다. 올케 언니의 말이 귓전에 울렸다. 원래는 수묵 산수화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추상하네요. 뭘 그린 거지? 이런 그림은 나도 처음 봐요. 처음 그녀의 뇌리에 박혔던 검은 덩어리가 화폭을 압도하고 있었다. 무거운 검은 기운이 빠르게 지나간 흔적이 잡혔다. 그 빠른 손짓에서 그녀는 미묘한 에너지를 느꼈다. 얼마나 오래 그림과 마주서 있었을까. 소용돌이 치는 수묵의 맥박 속에 오빠의 지두는 여인의 엉덩이 선을 쫓고 있었다. 얼굴도 가슴도 다리도 없이 오직 엉덩이만을 뒷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독수리가 부리로 눈을 쪼고 있었다. 독수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 웃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자두를 사뿐히 깨물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심장, 아니 여인의 엉덩이였다. 빈집의 습기처럼 급격하게 허기가 밀려왔다. 펼쳐진 그림 위에 자두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허겁지겁 잡히는 대로 자두를 입에 쳐넣었다. 얼굴에 온통 검붉은 자두살이 튀었다. 차오른 포만감을 느끼며 그녀는 어둠 속에 배시시 웃었다. 새벽 어스름이 거치고 있었다.